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행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땐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 트랙스, LT 코어 탄생.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지금 사전 계약 중.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 측면 승부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요즘 가격 등락이 많잖아요. 가격 등락이 많고 더군다나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게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코스닥 증권 거래소와 같이 정부의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 거래소이니까 조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옳습니다. 제가 로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상 로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큰 오해는 마시고요.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유의해서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비트코인 거래하세요? 유혹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냥 싹 들어갔다가 네. 결국은 언젠가는 저도 약간 좀 네. 불안해요. 그런데 중간에 싹 들어가서 좀 벌고 싹 빠지는 이른바 먹튀를 좀 해볼까 하다가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뭐로 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납하는 것도?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예. 오늘 검찰이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다음에 이제 김진모 네.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자택 이런 쪽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좀 놀란 것 같아요.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럽니다. 뭐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니었으면 대책회의를 안 가졌겠죠. 네. 그 대책회의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측근이 전한 겁니다. 네. 검찰이 뭔가 포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에 그렇겠죠. 들어간 거 10군데 아니겠습니까? 정도 갔다 그랬나요? 예. 예. 상당히 이제 많은 곳에 예. 동시다발로 이제 들어갔는데 예. 지금 이제 검찰 관계자 말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 예. 내용을 보면 예. 원세훈 전 원장의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특활비 한 36억 원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더욱이 이 전달 경로도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달 경로가 대충 파악이 됐다. 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네. 이분도 특활비 상납에 관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달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최근에 지난해 12월에 그 네.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네. 2009년 7월 달에 이제 처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제 서무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첫날 받은 업무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서관에게 월 200만 원, 행정관 2명에게 각각 50만 원, 30만 원 매달 갖다 줬다고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주로 이제 그 현찰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네. 전달했고 그 돈을 용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까지 이분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 왜 이명박 대통령까지만 나오고 그전에는 안 했는 모양이죠? 없는 모양이죠? 모르죠. 뭐 그전에도 관례상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원세훈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 부인하겠죠, 그죠? 네, 당연히 이제 오늘 그 대책회의 관련한 내용. 대책회의 하셨습니까? 예, 네. 이제 그 측근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상당히 화를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설명한 바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거 아니냐. 이 문재인 정권의 집요함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인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측근이 또 약간 여지를 좀 남겼어요. 다만 개별적으로 특활비를 받은 인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방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정농단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국정원장 대면도 안 하고 이런 거 가져오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일단은. 그러면 특활비는 한 푼도 안 쓰셨겠네요, 이분들은. 예.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으로 따르면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런데 모르죠. 그 밑에 이제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이렇게 특활비를 이제 부처로부터 받아다 쓰는 게 관행이었다면 일부가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썼을 거고요. 그렇죠. 검찰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에도 이제 특활비가 있는 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체 특활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돈 이외의 돈을 이제 부처에서 상납받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두 정권 경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또 사적으로 쓰신 게 이미 많이 드러났죠. 많이 드러났죠. 예. 뭐 스탠포드 대학 부설기관에 200만 달러 송금했고 퇴직 후 뭐 여기서 나오는 연간 10만 달러 이자를 뭐 미국 체류비로 쓰겠다는 뭐 이런 정황도 이제 그런 계약을 맺은 정황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원세훈 전 원장이 목적 이외로 쓴 돈이 한 65억 원 정도. 이야, 이 도대체 뭐 나라 돈이 무슨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특수 활동비는 그런 식으로 계속 왔던 거죠. 그러면 이거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지금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된 동안은 본인이 가진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 청구해서 당연히 받아야죠. 꼭 받아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8106번님, 비트코인 같은 건 저는 새가슴이라서 못합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셨군요. 예, 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 투자는. 자, 이대복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안타깝게 숨진 신생아 4명이 있었죠. 이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원인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이런 감염처럼 위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본적인 시스템까지 한번 다 처음부터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들도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생아들이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어떤 균입니까? 이제 그라문성 장내세균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변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네, 대변 안에 살 수 있는 균이라고요? 예. 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4명이나 유아가 사망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보통 감염 경로가 보통 요로감염 같은 거를 일으켰으면 요로감염이 심해져서 폐혈증을 일으킨다면 요로감염이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폐혈증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애들이 따로따로 나빠질 텐데 이게 그렇게 나빠진 게 아니라 이제 수액의 오염을 통해서 균이 이제 혈관 내로 바로 침범하면서 폐혈증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을 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변에서 깨어나온 균이 요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번에는 닌겔이나 이런 다른 주사 바늘의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원인들 보게 되면 주사액 자체에서 그러니까 스모프리피드라는 그 그러니까 지방질 성분이고 영양 성분 그 수액에서 균이 동일한 균이 같이 발견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수액이 오염되고 오염된 수액을 주사 맞으면서 폐혈증이 발생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같은 병원에 있었던 다른 유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생아실에. 근데 그 지방질 주사를 맞은 아이들이 5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4명만 사망을 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예. 5명 중에 4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괜찮은 모양이죠, 지금? 예, 1명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폐혈증이 경찰이 밝힌 신생아들 사망 원인인데, 이 폐혈증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신생아들에겐 치명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폐혈증은 성인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소감염이 악화됐든 아니면 이제 혈액 자체에서 염증이 생겼든 간에 혈액 안에 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신 감염 패턴으로 오게 되고요. 그게 초기에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 병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증 폐혈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쇼크도 오고 사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생하다 보니까 면역 상태가 많이 떨어지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폐혈증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왜 폐혈증 증세를 보였을 때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열이 나고 뭐 이런 형태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열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심박이 좀 뛴다든지 아니면 배가 좀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초기 증상이 아주 모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보기가 좀 힘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것인지 궁금해했을 따름이지 폐혈증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는 곤란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신생아들이 폐혈증이 일어날 때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게 이거 폐혈증이네 이렇게 알게 되기까지는 상태가 확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지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 이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애매모호해지는데 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실에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신생아실이 조금씩 이제 지원이 예전보다 나아져서 조금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겨우겨우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근근히 유지하는 신생아실 중환자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또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일손들이 같이 해야 될 일도 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 행위 자체에서의 좀 중요시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 거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과 함께 이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신생아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생명의 시작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신생아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검사 이거 한번 총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뭐 전반적인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실태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태 발생해서 그냥 나온서 막 하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것들은 어떻든 막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렇게 문제 삼고 이러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신생아 실 안에 또는 이제 중환자실 안에서의 그런 감염관리 상태들 그리고 어떤 인력적인 부분들 또 어떤 지원이 있어야 조금 더 신생아들이 안전하게 또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져야 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종합병원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에 뭐 이번 경우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또 의료진 이야기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인력적인 왜냐 그러면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쪽에는 의료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전문의보다는 비교적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진 안에서 3대 업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되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생아들이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든 교수가 되든 간에 계속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인원이 여러 명이면 서로 나눠주면 되는데 뭐 신생아 중환자실당 보통 뭐 전문의들이 2명, 3명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매일 24시간마다 당직을 번갈아서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간호사들도 숫자가 적어서 이제 한 명이 보통 2명, 3명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인데 열악한 데는 뭐 한 명이 4명, 5명도 봐야 되는 상황들이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어렵게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저는 그 의료 쪽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에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중요한 과실치사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급병원 지정이 보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의 과실치사가 검찰에 넘겨지면 수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 병원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위도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목동에서 과연 이게 계속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논의할 부분들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료라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또 치료하고 이런 과정 중에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직접 처벌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중증 환자들이나 중환자실 아주 침습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머뭇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상황에서 자꾸 처벌을 하려고 하고 병원의 책임만을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의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게 잘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대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요. 자꾸 병원의 잘못들만 캐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네요. 7864번님이 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분도 더 채용하고 의료진도 더 채용하고 직원들 더 채용해서 의료 서비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이제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돈이 드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시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개선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다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17,000원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될지 여쭤보고 싶은 다음 기회가 되면 예, 제가 한번 그렇죠. 인터뷰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한림대학교 간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